예, 이렇게 각광받는 문서설, 각광받던 여전히 요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역사 비평의 기초에서 글을 쓰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문서가설에 대한 비판이 19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일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존 밴 시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성경 내용 안에서는 기원전 18세기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 속의 여러 이름들이나 정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이주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이야기는 기원전 18세기 이야기가 아니라 기원전 6세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 있죠. 그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가죠. 바빌로니아가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빌론으로 가는 여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받고 새롭게 새 역사를 열어가야 하는 포로들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일종의 원형으로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콜린스는 이렇게 지적하죠. 성경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을 포로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 좀 유비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지만 콜린스 이런 지적 또한 성서를 역사로만 대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벤 시러스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앞섰죠. 어떤 상상을 잘 넣었어요. 특히 피라고 한 그리고 성경의 형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물론 막 기원전 10세기, 9세기 그러니까 학자들은 문서설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게 구전 전통을 반영한 손으로 쓴 문서 상태가 벌써 9세기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후대까지도 그러니까 문서 작업 자체가 9세기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는 10세기부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성서가 필요하고 성서를 만들어야만 했던 시대는 크게 두 개였다는 거죠. 북왕국이 망해가지고 북왕국 사람들이 막 남쪽에 내려왔을 때 실제로 그 문서가 북왕국의 문서가 발견된 게 바로 그 율법책, 토라의 책들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요시야 계약 때 발견했다는 그것이 북왕국에서 내려온 문서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어떤 역사적인 큰 위기가 있을 때 문서 작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바로 포로기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나서 작성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기원전 18세기에 어떤 우리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포로기에 절대절명으로 자신들의 역사, 문화와 전통과 신앙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문서가 필요했던 시기,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아브라함은 18세기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18세기로 상정을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썼다라고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창세기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창세기 1장 이야기에도 바빌론이라고 하는 포로 경험을 저항해서 그걸 상정하고 쓴 창세기 1장에 그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11장까지 원역사 이야기도 바빌론을 배경으로 하면 더 이해가 잘 될 만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말하는 바빌론이라 하면 고대 바빌로니아 말고요. 그 신 바빌로니아 즉 유다를 침략한 그 제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롤프 렌트로프라든가 헤럴드 블룸 같은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 헤럴드 브룸, 헤럴드가 아니라 에크하르트 브룸이다. 에르하르트 브룸 같은 렌트홀프의 제자 같은 게 독일에 그 계보를 잇는 이런 분들은 J하고 E라고 하는 문서가 가장 문제가 있는데 타당성이 있냐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문서 가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 블룸은 J와 E는 아예 버렸어요. J와 E는 버리고 오경에서 두 가지 주요한 형성 단계가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P가 한번 편집했고 D가 한번 편집했다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포로기 후대에 저작이었다는 건 아니고 구전 단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문서로 기록된 그런 덩어리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 편집들은 이렇게 D그룹이 했을 거고 P그룹이 했을 거다라고 하는 두 번의 편집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 번의 편집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독일 쪽에 좀 학자들이 더 다양하게 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쪽을 전공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 교수님 이름이 뭐더라? 한신대 그분도 이렇게 문서설 쪽으로 많이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하면 더 느끼시겠지만은 최종 본문으로서 지금 현재 최종 형태 있죠. 그걸 가지고 문학 구조도 보고 수사의 구조도 보면서 거기서 어떤 심리적인 것과 신학적인 거나 어떤 의미와 해석을 끌어내려고 하는 해석적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역사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막 문서를 추적한다든가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또는 지금 최종 본문만 놓고 해석하는 걸 좋아하면 방법론을 익혀가지고 거기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문학 비평을 주로 하지만은 해체 비평에도 관심 있고 독자 반응 비평에도 관심 있고 뭐 후기 식민주의에도 관심 있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 종류는 다 갖다 배우고 싶고 적용하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방법론을 배우면 똑같은 성경 본문이라도 그 방법론을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면 새로운 해석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서는 그만큼 우리한테 여유 있게 품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지난 150년 성서에 대한 좀 과학적, 학문적 공부 역사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성서를 이렇게 들고 파고 째고 오리고 도려내고 난도질하고 사실 그러나 싶을 만큼 학자들은 단어 하나, 구절 하나, 문장 하나, 뭐 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성서는 참 관대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시대와 모든 신앙 공동체와 모든 신앙인의 그런 신앙인이 막 성서를 붙잡고 막 가진 방법을 씨름을 하거든요. 진보와 보수와 이 나라 저 나라 이 시대 저 시대 이 사람 저 사람 다양하게 씨름을 하는데 관대하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렇게 줘요. 주면서도 또 그대로 있고 그게 좀 신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서 본문의 초기 형식을 재구성하는 게 정말 추론적이다. 이건 콜린스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싫을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하고 대화하는 건데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도 타당한 연구 분야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콜린스 같은 이런 분들은 저도 그런 입장인데 이쪽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상대화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되게 디테일하게 중요하다고 큰 학자라고 해서 이 사람 책을 막 읽었단 말이야. 막 외우고 막 근데 또 이 사람 거 읽으니까 되게 타당하고요. 이 사람이 되게 반박되니까 결국은 좀 이거 되게 중요해서 외워야 해. 학생들한테 꼭 가르쳐야 돼. 이런 것들이 상대화가 돼요. 약간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다라고 특히 우리는 이렇게 개론 시간이잖아요. 구약 이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roughly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학자들의 이름이 있다는 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Y. Bray, Schmidt, Randolph, Van Seters, 리처드 프리드만 이런 사람들이 이 문서설에 대해서
여전까지 앞에 학자들이 한 거하고 조금 뭔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조금씩 다르게 얘기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까 제가 벤 시러스는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6세기로 볼 수 있는 그 포로 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토마스 탐슨 같은 사람도 되게 토라의 편집을 하스모니안 왕조까지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기원전 2세기, 1세기까지, 기원전 2세기까지 가져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이 사람들 미니멀리스트죠. 토라를 되게 후대에 최종 편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이죠. 그리고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최종 편집자는 에스라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문서 가설 이후로 크게 나온 거는 문서론, 보완론, 단편론 세 개로 볼 수 있어요. 문서론은 원래 별도로 완전한 책들이 있었는데 이게 합쳐졌다라고 보는 거고, 보완론은 원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후대에 뭔가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랬다. 단편론은 단편적인 작품이 많이 있었고 편집도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와이브레이는 제일 어려운 게 문서론.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서론 생각을 해보세요. JDP가 완벽하게 있었다. 그걸 합친 게 오경이다. 그걸 증명하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까지 들으면 학자들이 문서 이론을 이렇게 보는구나. 전통적인 문서 이론, 벨하우젠의 그거 이후에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로 논의를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서론만 아는 걸로도 처음 구약기에 또는 신약기에도, 신약도 이제 큐 자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와 공간복음과 그 사자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충격을 받죠. 성경이 1.1억이라도 틀림없이 역사적인 진실, 실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거다라고 믿었다면 실망이 많이 되거나 충격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학교를 언제 다녀서 역사란 이런 것,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역사학자들이나 또는 역사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거나 하는 그런 최근의 이론들을 보면 역사는 한 번도 객관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다. 심지어는 요즘에 나오는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조차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누구나 그 기자가 또는 그 기록자가 자기 입장에서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 역사적, 사실적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도 이미 페미니즘이나 다른 철학이나 푸코의 지식이론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많이 했죠. 역사, 히스토리는 결국 his story였어. her story가 아니라 라고 여성들이 얘기했고, 또 역사는 승자들의 이야기였고,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기술에서는 지금 막 한동안 유행됐던 게 역사 속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걸 발굴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또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빅데이터, 최근에 어떤 테드 강연을 들어보니까 빅데이터로 옛날 신문들을, 거기 보면 올비추얼 있죠. 누가 죽으면 부고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 그걸 빅데이터로 그걸 추려가지고 그 여성들의 삶을 재구성한다든가 그러니까 즉 소위 말해서 역사에서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다시 쓰는 거, 그런 작업을 또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역사가 실은 되게 한쪽의 역사, 편파적인 역사였고, 역사 기술이라는 거는 100%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CSI를 제가 좋아해서 봤는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최근에 얼마 전에 있더라고요. 어떤 대사였냐면, 증인, 과거에는 수사할 때 증인의 말을 100% 믿는 게 정설이었어요. 근데 요즘의 연구에서는 증인은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존재, 자기가 그
특정 상황 속에서 무언가 클릭됐으면 그 부분을 유난히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에서 100이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어떤 교통사고에서 벌어졌다고 봐요. 또는 살인사건이나 이 증인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증인이 1에서 100까지의 모든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 시간과 그 색깔과 그 차종이라든가 막 그 사람의 인물이나 크기나 뭐 나이, 인상착 이런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100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을 더 잘 기억하거나 어떤 부분은 심지어 왜곡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CSI에서 대사가 증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증인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그걸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처럼 현대의 역사서술이나 논문도 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논문 쓰는 거 아니에요? 학문이지만 내가 내고 싶은 결론을 향해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학문이라는 게 사이언스가 되게 객관적인 것 같지만요. 실은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서는 더 했다는 거죠. 성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서설은 이렇게 보면 되고요. 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이 컬트 놀이라고 하는 학자의 책을 쉽게 읽었을 거예요. 읽기가 되게 쉽죠. 그 뒤 챕터들도 내용은 어려운 건데 쉽게 잘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액세서블하죠. 1장이 가나안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관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르넵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19왕조의 파라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석비를 만들었는데 그 석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나안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공격해서 막 싹쓸이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싹쓸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공을 왜 광개토 왕비같이 옛날에 그 왕들의 비, 뭐 다리우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에 또는 이런 왕들의 비라는 것은 자기 공적 이거 그 치하하는 거예요. 뭐 모아방 메사의 그 석비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잘했다는 거 그런 얘기인데 왜 고고학에서 이런 석비 같은 게 발견되면 얼마나 중요해요? 뭐 보물이죠. 고대에 대해서 뭔가를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비문에 관한 연구들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100%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법도 들어있고 되게 주관적으로 쓴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왕은 자신의 치적을 얘기하기 위해서 뭐 통계를 살짝 조작하는 거 대통령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작은 안 해도 좋은 쪽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데 이렇게 고대에 발견된 석비도 100% 사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얼마큼 싹쓸이 했든지 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게 최초로 이게 한 13세기거든요. 기원전. 그래서 이 메르납타 석비가 19세기 말에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구약학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마 그때도 존재했을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 단어와 실체 사이 연결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상상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아마 지금 현대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러분이 교회에서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대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설교를 많이 듣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중심으로 많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실체가 어땠느냐와 지금 13세기 석비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그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석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 문화적인 엔티티지 민족적인 엔티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는 그렇게 던져만 줬으니까 학자들이 더 논의하는 거는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오죽하면 가장 최근에 잘 나가는 핫한 이스라엘 핑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실버만인가 실버만 하고 핑켈스타인이라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과거 100년 전에 성서 고고학할 때는 올브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고고학할 때는 개신교 학자들이 이스라엘 가서 땅 파고
굉장히 주인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은 개신교 사람들은 약간 좀 덜하고 그 땅의 주인이고 그 민족 출신인 유대인들이 더 고고학자로 많이 활동하는 유대인 재단들을 통해서 그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유대인 학자들은 어떤 급진적인 주장까지 하냐면 북왕국이 존재했고 남왕국은 존재했지만 두 왕국이 통일왕국인 적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제국이 아니라 조그만 부족국가, 조그만 인구도 적고 건축물도 많지 않은, 파보니까 별로 나오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부족국가, 시골의 타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개신교 학자가 주장하면 좀 문제도 많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들이 본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땅을 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즘에 가장 핫한 잘 나가는 그런 학자들 중에 하나인데, 그분의 책도 열심히 하나 번역이 됐죠. 열심히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또 자기가 한 걸 또 자기가 스스로 나중에 의견을 바꾸거나 반박하거나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책 하나만 갖고 또 믿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보다 더 유명한 거는 비트 후물이에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의 집은 보통 왕조를 얘기했으니까. 아시리아가 9세기, 8세기, 7세기의 왕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제국이었죠. 근데 그 아시리아의 문헌에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 왕조, 남유다보다 북왕국이 굉장히 고대 중동에서는 잘 알려진, 뭐 땅도 인구도 몇 배나 더 남유다보다 컸던 그런 왕국이었잖아요. 더 부유하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비트 후무리는 등장하는데, 정말 다윗 왕국의 실체에 대해서는 외부 기록이 많지 않다. 한 가지, 거기도 다윗의 집이라는 그런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가 발견이 되어서 그걸 의존하지만 그 표현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약간 논쟁은 있어요. 왜냐하면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족보 얘기를 또 하면서도 스룹바벨 같은 경우도 에스라나 역대기에서 한쪽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 부다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족보도 한쪽에서는 솔로몬 계보부터 시작하면 또 하나는 다윗의 아들 나단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놀은 뭐라고 강하게 주장하냐면, 성서의 저자들이 족보를 사용할 때는 생물학적인 계보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윌슨이라고 하는 구약도 윌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족보 연구를 많이 하면서, 족보는 성경의 족보, 그러니까 피문서죠. 그 피문서의 족보는 그런 생물학적 계보보다는 어떤 사회문화적,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족보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족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지파도요, 우리가 12지파라고 생각하죠. 한 번도 말끔하게 우리가 아는 그 12지파로만 나오지는 않고요. 여기저기서 10지파이기도 하고, 그 지파 이름이 아예 바뀌고 다르면서 유동적인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에 의한 한 핏줄에 의한 한 민족은 일종의 이상적인 개념이고, 실제 현실 속에서는 여러 그룹의 그룹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국가로 형성이 되고 통합이 되고는 했겠지만, 야곱의 12아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회정치적 용어다. 철기시대 초기에 느슨한 지파 그룹을 연합했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한 나라처럼 강하게 굳어진 그 용어가 된 것은 아주 나중에 페르시아 때, 헬레니즘 시대 때 유대인을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랐죠? 이 표현에 대해서 놀라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은 후대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지나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전공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는 이스라엘 핑켈스탄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고요. 연대기 얘기를 놀이 소개하고 있는데, 자, BCAD하고 BCE와 CE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라는 표현이나 주전주후라는 표현은 워낙 기독교 중심적인 표현이라서
일반인들은 못 알아듣으니까 저는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왜 주전주라는 표현을 학계에서는 이제 안 쓰냐면,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하고 before Christ라는 말은 되게 기독교 중심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을 달력을 기독교가 유럽 문명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중세 때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 탄생을 기원으로 잡았잖아요. 물론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4년의 오류가 있지만 그냥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기독교 중심적이라는 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before the common era, 그러니까 BCE. the common이란 표현은 누구한테 공통이냐면 유대인과 기독교 둘한테 공통으로 적어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홀로코스트, 요새는 홀로코스트란 말 안 해요. 홀로코스트는 살라 바쳐진이라는 표현이라서 되게 제물로 바쳐진 이런 것이 너무 싫다고 쇼아흐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쇼아, 그래서 SHOCH, 쇼아흐라고 말 쓰거든요. 쇼아 이후에, 쇼아가 보세요. 구약학자들도 많이 참여했죠. 그 반세미리즘에, 반유대인, 유대인 차별에 그 히틀러와 개신교인이랑 구약학자들까지 많이 참여했어요. 그거에 대한 반성이죠. 그죠?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그런 거에 대한 반성, 인종차별에 대한 반성으로 기독교 중심적인 것을 지성인들이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차별적인 용어도 포괄 용어로 바꾸고, 포괄 용어도 확대 용어로 expansive한, 그러니까 exclusive한 언어가 inclusive로 가고 inclusive가 expansive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성인들은 말 하나도 남을 차별하지 않은 말을 쓰려고 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그 모범이거든요. 성차별적이지 않은 말을 쓴다거나 인종차별적이지 않고 장애인 차별적이지 않고 막 이렇게 그걸 expansive까지 하거든요. 확장적인 표현. 그렇게 그 민감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서 번역도 이미 1989년부터 NRSV부터 inclusive language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박해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그들로 바꿨어요. 그리고 형제들아를 형제자매들아로 바꾸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성경 표현들을. 왜냐하면 유대인 차별적이 될까봐, 여성 차별적이 될까봐 바꿔버렸어요. 그게 번역 원칙이었어요. 1989년에 미국 성서공회에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바로 그 BCAD를 안 쓰고 BCE, CE를 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보면 영어 책이 한국말에 번역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AD와 BC를 쓰고 있는 책들은 이 책 보수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연대 읽는 법을 잠깐 연습할게요. 연대. 자, 중요한 연대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면 일단 후기 청동기 시대가 이집트 왕조가 막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철기 1기가, 그리고 철기 2기가 있는데, 철기 1기는 1300년부터 900년까지, 그리고 철기 2기가 900년부터 남유다가 망하는 586년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 구분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해놨다는 게 벌써 보여요. 기독교 학자들이 해놨다는 게 벌써 보여요.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형성되고 통일왕국하고 남유다 망하고, 이걸 기준으로 이런 연대 구분을 해놨다는 게 벌써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철기 2기죠. 900년부터 남유다 망하는, 그때가 되게 성경이 많이 다르고요. 남유다 망하고 나서도 뭐 에스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쪽으로도 가고 하지만, 그래서 이 철기 1기, 2기 이후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다루게 돼요. 근데 자, 제가 일단 950년 기원전, 우리가 주로 기원전을 다룬다고 했죠. 950년이면 몇 세기인가요? 10세기인가요? 9세기인가요? 10세기예요. 그러면 아까 요시야의 개혁이 622년 또는 621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고대인 기록이 조금씩 부정확해요. 622년은 몇 세기인가요? 7세기예요. 그러면
200년, 기원전 200년은 몇 세기인가요? 3세기 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또 할게요. 아까 요시야의 개혁이 622년이다. 그러면 그거는 7세기 말일까요? 7세기 초일까요? 690년이 있다고 쳐봐요. 690년은 7세기 초죠. 690년은. 왜냐하면 더 먼 시간으로부터 예수님 탄생 기원으로 오니까 그게 더 초기예요. 그래서 7세기 초 690년, 그럼 622년은 7세기 말이에요. 그게 기원 후랑 조금 달라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밀레니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밀레니엄. 이거는 기원 전이랑 후나 똑같이 밀레니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몇 천년 대인가요? 지금 2020년이죠? 몇 천년 대냐면 대는 그 숫자가 들어갈 때 2000년대예요. 지금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몇 천년 기이냐면 3000년 기에 살고 있어요. third millennium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몇 세기냐랑 똑같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똑같아요. 그래서 기원 전에도요. third millennium이 있고 그러니까 3000년 기, 2000년 기, 1000년 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후기 청동기 시대가 1550년에서 1300년까지다, 1250년까지다 라고 할 때 얘는 2000년 기인 거예요. 1000년 대인데 2000년 기인 거예요. 왜냐면 그 영어권의 학자들이 second millennium BCE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잘못 번역하면 2000년 대라고 번역을 하면 그거는 틀려요. 2000자가 들어가는 3000년 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기원 전 몇 세기다. 그리고 기원 전 몇 세기하고 그 천년 대, 천년 기는 그게 기원 전이나 후나 똑같다는 거. 다만 기원 전에서 몇 세기 초, 몇 세기 말 그것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까울수록 말인 거예요. 그 세기의 말인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을책까지 간단히 이렇게 다루었고요. 여러분 책을 예습 레포트를 매주 내는데 다시 그 레포트는 출석 체크에 효과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출석 체크는 사실 동영상을 봤느냐 또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봤다는 표시를 몇 줄이라도 여러분 과제에다 넣으세요. 여러분 이걸 누가 무슨 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질문, 반박, 찬성, 새로운 배움, 깨달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언급을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다는 등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책을 요약만 했어요. 요약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소화하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서 놀라웠고 재밌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만 생각했고 내가 생각한 그림 속의 이스라엘은 이거였는데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놀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조금 더 나도 좀 두고 봐야 되겠다.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내가 소화하는 나의 관점에서 쓰는 그 훈련을 더 하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좀 일찍 내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얼마나 부지런하게 공부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소화하는 것 그걸 좀 하시고요. 이렇게 과제할 때만큼 공부를 열심히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시간이다라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